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요.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농업혁명도 있고 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부터 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많은 아주 큰 변화를 주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나 큰 사건에서 있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변화를 비중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또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운송기관이 이렇게 발명이 됐고 또 전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모든 인류의 모든 많은 문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이바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또한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아마 생각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기나 증기기관이나 농업혁명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훨씬 크고 두려운 변화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또 인류가 편안하게 되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누려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 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중요한 금융 공기업들의 공채와 또 금융기관들의 공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면접과 논술에 도움이 될 만한 금융 기사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기사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금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금융이 어떻게 그런 변화에 있어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착한 금융을 실현하는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두 2회에 걸쳐서 보통 임팩트 금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회에 소외된 계층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정부나 관 중심의 퍼주기에 도움이 아닌 투자도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소외계층,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의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소득의 불균형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 보고서와 책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단순히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도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윤리적 차원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불평등, 경제에 있어서 소득의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제 생활까지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은 곧 우리의 생활의 어떤 향상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최근에 주요한 금융과 관련된 또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기사와 또 지금 채용에 관련된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 기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금융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이번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는 아마 금융기관과 공기업들이 많은 이슈들이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착한 금융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금융기사 분석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요. 자, 제목은 채용비리 불똥
튀기 때문에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하고 외부인을 투입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좀 이제 유감인 기사로는 금융공기업 중에서 감독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하나의 주요한 큰 은행인 우리은행이 지금 채용 비리에 휘말려 있어서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을 감독하는 그런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채용 비리에 휘말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인 뉴스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이제 그 위에 있는 고위층들, 현재 예전에 감독원의 주요 임원으로 계셨던 분, 그리고 현재는 금융 지주 회사에 임원으로 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는 그 이야기와 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VIP 고객들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그 비리가 발견이 돼서 한참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간 이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고쳐져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자들을 다시 한번 울리는 그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바람직한 것이라면은 예전에는 일부에만 도입하던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최종 면접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와 면접 전형에 있어서 외부 전문 기관을 참여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분의 1가량 반 정도는 다 외부인 면접관을 두어서 채용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거기 가셔서도 아시겠지만 면접 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면 어느 분야에 지원한 몇 번입니다까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상황 면접, PT 면접 그런 것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요. 팀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팀 과제를 주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특히 금융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라는 것이 본인의 그런 어떤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대봉사 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공기업에서의 근무하는 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접 과정이 정말 국민에 대한 대봉사 정신과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기를 많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공기업의 취업 승부는 이제 여러분들 지난 10월 21일 A매치의 날이라고 했었죠. 금융공기업들 전 공기업들이 다 전국적으로 필기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 약술 문제 또는 경제 경영 관련한 학과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도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이 동시에 같은 날에 필기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는 동시 합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 곳을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응시자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저기 다 맞는 그런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본인이 목적하는 곳이 어딘지를 빨리 잡아서 관련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학과 공부라든가 아니면은 인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종 임원 면접 같은 경우 11월 중순까지 다 치러져서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전 범위로 확대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NCS에 잘 나와 있듯이 능력 중심 채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학교, 학력, 또 지역 출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노력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을 갖고 판단하는 좀 맞지 않고 어떠한 기준에만 하나하나로 치우쳐가지고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좀 더 능력 중심, 그다음에 소신껏 지원함에 따라서 적절한 아주 딱 맞는 그런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많은 효과를 거두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라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번 그 A 매치의 날 각 금융 공기업들이 어떤 논술 문제와 어떤 시험들이 나왔나에 대한 분석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신문 기사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볼 때 느꼈던 점은 금융권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금융에 필요한 회계, 재무, 뭐 그런 법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최근의 이슈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금융이라는 것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사회 곳곳에 경제 문제, 가계 문제라든 것들에 다 걸쳐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남주 씨 그 소설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대형 서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2년생 김지영, 82년생 30년대 중반, 그러니까 30세 중반의 그 여성 직장인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밖에 없는 불평등이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지만 또 언어 자체나 그런 어떤 평소의 어떤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는 언어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거와 그걸로 인한 어려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온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또는 남성분들이 여성을 이해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어떤 이제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이해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토시 나카모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올해 수상자인데요. 일본 분인데 그분의 이제 소설이 언급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노믹스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들이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번에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금감원의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출제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노믹스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요. 또 최저임금,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뭐 이건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디지털 금융 4.0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술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문제로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금리,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무래도 점포라든가 일반 금융기관들이 모든 비용들을 절약함으로 해서 금리에 반해서 대출 금리는 낮추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는 좀 더 높여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금리가 얼마인지 좀 더 관심 있게 꼼꼼하게 살펴봤는지를 아마 보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으로는요, 아주 재밌게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말로 굳이 그 직역을 하자면 도시의 회춘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의 회춘 현상 하면은 오히려 한국말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좀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 그 인기 장소 그런 데들이 약간 낙후된 그런 그 지역에 조그만 카페라든지 그 조그만 그 맛집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거리가 유명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그런 곳들을 좀 더 꼼꼼하게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어떤 그런 도시 개발 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그 아주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거나 새 건물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하나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세입자들이 그 지역의 어떤 물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임대료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지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한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잘 느끼실 텐데요. 그런 그 인기 장소나 인기 거리가 그 일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아주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화장품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앞에 있는 거리들을 함에 따라서 오히려 인기 있는 그런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예전만큼 그런 인기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그 퇴보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네덜란드병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디지즈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덜란드는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17세기 이후로는 세계의 무역 강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더치페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더치페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각자 내는 것이 습관이 돼서 아니면 구두쇠였기 때문에 더치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더치페이라는 말은 사실 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해상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그 다른 나라들을 선점함에 따라서 그 후발주자였던 이제 영국이 가는 곳마다 네덜란드가 먼저 선점한 것에 굉장히 그 아주 얄미워하고 그 유감을 많이 표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네덜란드 사람들을 비하하는 데서 온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이 네덜란드 디지즈라는 그런 현상은요. 네덜란드가 그 1950년대 후반에 북해 유전을 개발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 자원을 수출함에 따라서 오히려 나라가 강국이 되고 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많은 그 외화 달러들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내부에 있는 그 통화가 그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해서 오히려 60년대와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로 네덜란드병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최근에 그 중국과 남미 국가들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남미 국가들이 네덜란드처럼 그런 그 원자재를 주로 수출함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제조 기반은 자꾸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원자재를 수출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자원의 저주라고도 불리울 만큼 그러한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컬어서 네덜란드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보험공사다운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자원을 갖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경제 정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원부국인 나라가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자원부국인 나라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프리카 내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또 남미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들이 오히려 자원을 수출한 것을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있어서만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게 비리와 부정과 연결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자원부국으로 해서 자원을 수출한 나라는 칠레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측하고 금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보증 기금 같은 경우는요.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기술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금융의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자리 로드맵 5년 장기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그런 내용이 논술 문제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또 재미있는 것은 대표적인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세대 간의 갈등,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차가 많은 분들의 갈등을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리차드 탈러 교수가 언급했던 넛지 효과를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라라는 아주 재미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요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논술 문제들은 그대로 면접에 이용되고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내년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회 현상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 문제와 사회 현상 그리고 다각적인 사회 계층이 느끼는 문제들이 금융권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금융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셔야 내년 금융공기업의 금융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그런 전략에서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금융이 낳은 소외계층.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ATM기조차 이용하시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호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지 않고 가까운 은행을 굳이 나가셔가지고 거래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비용 축소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많은 점포들을 폐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금융기관을 굳이 방문하셔서 일을 보시던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은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 폐지를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금융에 있어서 많은 소외계층을 신금융 난민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디지털이라든가 그런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생체 인식, 예를 들어서 홍채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맥 인식이라든가 그런 비대면 서비스 여러 가지 생체 인식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금융 소외계층들이 은행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그게 실효성이 생길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노년층들은요 조금 아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약한 분들만 묘사가 됐던 것들이 사실인데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부유한 노년층들도 꽤 많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어느 정도 경제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계신 연령층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골고루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 금융과 제조업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은 정말 4차 산업의 앞선 기술들을 제조업과 여러 가지 산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 사안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력과 조직과 앞으로의 인재상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변화가 실시된 이후에는 인재에 필요한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 경제 포럼 예전에 클라우드 슈밥 박사가 만들어진 설립한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하면은 직무에서 자원 관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육체를 쓸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으로 복잡한 문제의 해결 능력이 36%로 단연코 높은 비율로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그러한 프로세스라든가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는요. 기계라든가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평가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많은 기기들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직업과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고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까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술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전에 제가 설득과 협상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협상과 설득에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원칙과 법칙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교육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감성에 호소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와 어떤 사안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공부 잘하고 엘리트다 그러면 뭔가 냉철하고 냉혹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엘리트 것처럼 묘사됐던 그런 적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리더라든가 아니면은 남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분들이 좀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 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프로세스 기술이라든가 시스템 기술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 관리 능력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NCS에서도 10가지 요구되는 직업 기초 수행 능력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윤리관도 나와 있고 자원 기술,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감성이라든가 인간의 윤리적 부분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예전에라면은 소비자가 있고 대형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도 할 수 있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예금도 할 수 있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 금융의 변화와 또 그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기반이 뒷받침해 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 기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런 선호도라든가 소비자의 그런 이용하는 방식 또한 많은 지금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해외의 경우도 아직까지 이러한 금융기법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도화하기에 정책 당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금융 서비스, 예금, 대출 이런 것들이 은행뿐만 아니라 P2P 그 플랫폼, 이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송금이라든가, 모바일 송금 여러분들 벌써 이용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가끔 많이 이용하고 또 가끔 그런 것을 통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맞는, 예전에는 금융기관 하면은 예금자를 모으고 또 그런 금융의 소비자 수요자를 따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금융기법이 좀 발전하게 되면은 아마 좀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출연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인재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재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은행, 증권사 하면 떠오르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습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그 인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도 떠오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산업들이 아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금융기관도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투입되는 인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10년 후에는 지금과 똑같지 않은 스타일의 금융기관의 인재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좀 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서 내가 IT 종사자다, 아니면은 금융이나 디지털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금융이라는 콘텐츠를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산업과 통신재 융합을 통해서 어떠한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먼저 이제 지급결제, 페이먼트라고 하는 지급결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급결제는 여러분들 당장에 생각하시기에 이제 모바일 송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지급결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 지급결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급여를 받으시는 부분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은 것도 다 이거 지급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기업들도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분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은 두 가지 핵심, AI,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 분야에 있어서 지금 변화를 예측하는 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되면은 상당히 보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화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합니다. 근데 꼭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사고를 온전히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험료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좀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금과 대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2P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펀딩은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현재 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곳곳에 금융이란 자금을 대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벤처 기업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때그때 그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제도로 여러 가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 크라우드 펀딩 기업들이 마치 다 약간 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 앞으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는 아마 투자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은 또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 심사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심사에 관련돼서 그 경력을 쌓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그 크라우드 펀딩 부분에 있어서 기업 심사, 개인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것이 은행이나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투자 관리라든가 시장 인프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무역금융의 하나의 기법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주 많은 시스템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요,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무역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떠한 것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을 받고 돈을 주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쪽의 거래 은행을 통해서 은행 간의 거래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무역금융이 발전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그 상업은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은행에는 다 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무역금융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신용장이라는 송장,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오는 상당히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뉴스를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그 외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이러한 그 송장이라든가 서류 위조로 인한 그러한 사고들을 최소화시키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분산 원장 기술이기 때문에 해킹을 해도 어떤 공동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해킹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거래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같이 가서 그 해킹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기업 간의 거래를 보장을 하고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조만간 우리도 바로 이렇게 실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어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금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착한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조금 뿌듯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금융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좋은 기능과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금융하면은 좀 나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착한 금융으로서 금융권의 어떤 변화를 조금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이제 금융감독원에 새로 그 금융감독원 감독원장으로 부임하신 그 최응식 감독원장이 이유식 사회적 책임 공시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착한 기업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유식 사회적 그 책임 공시제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도 면접에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유식 사회적 책임 공시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업에 이제 공시한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는 재무 구조 외에는 다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서 공시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무적 현황 외에도
어떤 그 사회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부정이라든가 부패 그런 것에 얼만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인가가 사실 기업을 판단하는 것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식회계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범죄라든가 부정, 청탁 그런 것들이 연루가 돼 있으면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어떤 이미지 하락과 더불어서 이윤 추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유식으로 기업 공시를 할 때 어떤 그 인재를 채용할 때 채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그 사회적 출산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함께 여성들의 그 출산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이직률이라든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공정성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또 더불어서 그 전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기쁜 뉴스인데 그 IBK의 그 중소기업과 그 상생 대출했던 것들의 그런 그 비즈니스 케이스가 이제 혁신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더 케이스 센터라고 하는 학술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IBK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혁신 금융의 기법이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보증을 하는 하에 그 대기업들의 협력사에 대출을 지원했던 것이라든가,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은행의 이자를 약간의 이제 포기하는 대신 협력사를 살리기 위한 상생 방안에 그 어떤 이제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과 전자 부분의 그런 것들을 합쳐져서 네트워크론이라는 것들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학술 정보지에, 세계 유명 학술 정보지에 등재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은행 면접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상생의 기업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 금융 시사 용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금융공기업들의 문제들을 보니까요, 정말 시사 용어와 경제 용어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논술 문제들은 지금 현재의 사안이나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사 용어라든지 아니면 현재 현안들 더불어서 경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경제 용어와 시사 용어, 그다음에 최근에 든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을 지금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메타인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메타인지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초인지라고 합니다. 최근에 공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재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메타인지적인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고 또 다른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그 필요한 그러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는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구태의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아는 데의 시작은 본인이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그거 알아라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아는 정도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쉽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아는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대부분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설명들이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메타 인지 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그 지식을 좀 온건히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 용어는요, 한계 기업입니다. 저희가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금융에 있는 경제, 경영, 재무 관련 용어들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개인과 기업과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정부는 뭐 국가 정책이라든가 외환 관련 문제라든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과 개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그 공기업의 시험에서도 가계부채에 관련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정도로 그 기반을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한계 기업이라는 것이 경제 그 주체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온건히 이해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한계 기업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미래 경쟁력,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임금 상승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받은 투자에 대한 또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예 그 법적으로 규정하기로는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이하인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한계 기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금리가 1% 올라갈 때마다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이자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 뭐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 좀비 기업이라든가 그러한 기업으로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연히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 개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세금으로 또 운영을 하는 국가 경제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살펴보면 기업발 경제 위기가 있고요. 가계부채, 가계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IMF 같은 경우에는 기업발로 시작된 경제 위기였고요. 세계 2008년 경제 위기였던 경우에는 가계부채로 시작된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기업, 기업에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 번 더 금융에서 있어서 한 번 더 재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그 관련 기사들을 갖고 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이러한 기업에 관련돼서도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계 기업이 2014년 이상 그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1% 오르면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에 따라서 특히 이제 트럼프노믹스 그 미국 경제 미국에서 1%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러한 한계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까운 중국이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건실성과 그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기업과 가계와 정부가 함께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그 또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용어가 너무나 강렬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제 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한계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 위기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가 파탄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게의 주체로서 이 기업의 어떠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또 기업을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을 해 나감으로 해서 국내 경제를 우리나라의 경제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펀더멘탈이 결국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금융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면접과 또 취업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도서 또 오늘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까 제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인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단한 금융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범위에 걸쳐서 편식하지 않는 독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나온 그 논술 문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번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든지 또 노벨 문학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그 일본인인 그 사토모 나카요시가 그 비트코인을 소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가 지속 중인데 혹자는 이거에 관련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보수적인 그 금융 공기업인 그리고 화폐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기술과 아니면은 금융 질서를 바꿀 만한 어떤 핵심 그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반, 기대 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책을 쓴 그 마이클 제이 케이시하고 그 폴 비냐의 경우는 둘 다 그 또 특히 이제 주 메인으로 쓰신 이 마이클 제이 케이시 같은 경우에는요. 코넬대에서 아시아 그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였는데 아시아 전 지역에 관련된 경제라든가 금융 관련된 기사를 월스트리트에 계속 써온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그 MIT에서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같이 그 저자인 폴 비냐인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계속해서 기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많은 기술을 바꾸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에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그 통화를 관장하는 곳이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겪을 것이면 틀림없지만 단순히 그냥 하나의 허상이다 또는 예전에 그 네덜란드의 튤립 같은 그런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과소평가하기에는 벌써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그런 관련 그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해서 연구 방향이 많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추천사에서 보면은요, 지금 많은 그 금융 관련 전문가들과 이런 그 기술을 그 공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다음에 또 금융 질서를 바꿀 것이고 디지털 머니라는 것은 세계의 어떤 국가라는 그러한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MF 그 총재까지도 가상화폐를 만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안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 보완책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I took a hit and felt so fine. Lost control of heart and mind.